1942년 10월 20일 화요일, 키티에게. 깜짝 놀란 게 2시간 전인데 아직도 손이 떨리고 있어. 너도 알다시피 이 건물에는 소화기가 5개 있어. 아래층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서 목수인지 뭔지 아는 사람이 소화기에 내용물을 채우러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지 뭐야. 그래서 우리는 밖에 층계참, 괄호 열고 우리의 책장 문 맞은편에 있는 괄호 닫고에서 갑자기 망치 소리가 들릴 때까지 마구 떠들고 있었어. 나는 순간 일하러 온 목수일 거라고 생각하고선 같이 식사하던 베프에게 아래층에 내려가선 안 된다고 말했어. 아빠와 나는 살금살금 문 쪽으로 다가가서 그 남자가 언제 돌아갈지 귀를 기울였단다. 15분 정도 일을 한 뒤 남자는 망치와 다른 도구들을 우리 책장, 괄호 열고 우리는 이렇게 불러, 괄호 닫고 위에 올려놓고 문을 두드렸어. 모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 목수가 무슨 소리를 듣고 책장 뒤를 조사하려는 게 아닐까? 두드리고 밀고 당겼다가 때론 잡아뜯기도 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아서 정말 그런 줄 알았어. 나는 그 낯선 남자가 우리의 훌륭한 은신처를 찾아낼까봐 무서워서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어. 내 생애에서 가장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던 순간 클레이만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문 열어요. 접니다. 즉시 문을 열었어. 어떻게 된 일일까? 책장 문을 고정시키는 고리가 꽉 끼어 있어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우리에게 목수가 온다고 알려줄 수 없었던 거야. 목수가 아래층으로 내려간 사이에 클레이만 아저씨가 베프를 데리러 왔는데 책장 문이 열리지 않았던 거래. 사정을 듣고 내가 얼마나 안심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야. 은신처로 들어오려던 그 남자는 내 상상 속에서 점점 더 커지더니 거인으로 변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파시스트가 되었지 뭐야. 아무 일도 없어서 정말 다행이야. 월요일에 우리는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 미프 아주머니와 얀 아저씨가 이곳에 와서 자고 갔거든. 언니와 나는 히스 부부에게 잠자리를 내주고 아빠 엄마 방에서 하룻밤을 잤어. 그날의 특별 식사는 정말 맛있었어. 아빠의 램프가 합선을 일으키는 바람에 갑자기 암흑이 되어버렸지만 말이야. 어떻게 했냐고? 새 퓨즈가 있기는 했지만 어두운 창고의 뒤쪽 끝으로 가서 퓨즈를 갈아 끼워야 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 그럼에도 남자들이 그 일을 해치운 덕분에 우리는 10분 뒤 촛불을 치울 수 있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얀 아저씨는 벌써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 8시 반에는 집을 나서야 해서 8시에 위층에서 아침 식사를 했단다.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미프 아주머니는 막 옷을 입고 있었어. 아주머니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 내 것과 똑같은 양모 속바지를 입고 있던걸? 언니와 나는 옷을 갈아입고 평소보다 훨씬 일찍 위층으로 올라갔어. 기분 좋게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미프 아주머니는 아래층 사무실로 내려갔지.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아주머니는 오늘 자전거를 타고 사무실로 갈 필요가 없다며 다행스러워했어. 나는 아빠와 함께 침대를 정리하고 불규칙 동사를 5개 외웠어. 부지런하지? 1942년 10월 29일 목요일, 키티에게. 아빠가 아프셔서 걱정이야. 열이 높고 붉게 발진이 돋는 걸 보니 홍역인 것 같아. 의사를 부를 수 없는 처지라는 거 너도 알잖아. 엄마는 땀을 잔뜩 내면 열이 떨어질 거래. 오늘 아침 미프 아주머니는 독일군이 반단 아저씨 집을 깨끗하게 치웠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 반단 아주머니에게는 그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어. 안 그래도 요즘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라서 집에 남겨두고 온 멋진 식기와 우아한 안락의자 이야기를 하며 한탄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 우리도 좋은 것을 거의 모두 남겨놓고 왔지만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빠는 이제 내가 유명한 독일 작가들의 책을 읽었으면 좋겠대. 독일어는 비교적 잘 읽는 편이야. 내 귀에 들리도록 읽지 않고 속으로 중얼거리기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것은 아마 일시적인 걸 거야. 아빠는 커다란 책장에 꽂혀있는 괴테와 실러의 희곡 작품을 가져오더니
내게 매일 저녁 조금씩 소리내어 읽어보라고 했어. 우리는 돈 카를로스부터 읽기 시작했단다. 아빠를 본받으려는 건지 엄마도 기도서를 읽으라며 내 손에 쥐어주었어. 예의상 나는 독일어로 된 기도문을 몇 가지 읽어보았어. 기도문이 읽을만하다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별 느낌이 없어. 엄마는 대체 내게 왜 그토록 신앙심을 가지라고 강요하는 걸까? 내일 처음으로 난로불을 피우게 될 거야. 굴뚝 청소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우리는 자욱한 연기 속에 앉아있게 생겼어. 굴뚝이 연기를 잘 빨아들였으면 좋겠어. 너의 안내가. 1942년 11월 9일 월요일. 키티에게. 어제는 페터의 생일이었어. 이제 16살이 된 거야. 아침 8시에 벌써 위층으로 올라가 페터와 함께 선물을 구경했어. 페터는 주식게임과 면도기, 라이터 등을 생일 선물로 받았어. 라이터는 페터가 담배를 많이 피워서가 아니라 괄호 열고 사실은 전혀 피우지 않아 괄호 닫고 멋을 부리기 위한 것일 뿐이야. 1시쯤 반단 아저씨가 영국군이 퀴니스와 카사블랑카, 알지에 그리고 오란에 상륙했다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어. 이제 끝이 머지 않았어. 하고 모두들 말했어. 하지만 틀림없이 그 뉴스를 들었을 영국 수상 처칠은 이렇게 말했어. 그 상륙으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 시작인 셈이니까. 차이가 뭔지 알겠니? 그래도 낙관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야. 소련의 스탈린그라드라는 도시는 이미 3개월 전부터 방어선을 굳게 지키고 있어 아직까지 독일군의 수중에 넘어가지 않고 잘 버티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의 식량 조달에 대한 이야기는 내게 해주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괄호 열고 위층 사람들은 정말이지 맛있는 것만 밝혀 괄호 닫고 빵은 클레이만 아저씨의 친구이며 아주 친절한 빵집 주인이 배달해줘. 물론 집에서 먹던 것만큼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아. 식량 배급표는 불법으로 구입하고 있어. 그 배급표 값도 계속 올라서 처음에 27굴덴 하던 것이 지금은 33굴덴이나 해. 기껏해야 종이 한 장에 몇 글자 인수해 놓은 것인데 100개가량의 통조림 외에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음식을 더 준비해두기 위해 견과류를 270파운드 정도 샀어. 그건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사무실 사람들도 같이 먹을 거야. 견과류를 자루에 넣어 책장 문 안쪽에 작은 복도에 못을 박고 걸어 놓았어. 하지만 너무 무거워서 자루 솔기가 여기저기 터지고 말았어. 그래서 그 겨울 식량을 다락방에 가져다 놓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루를 다락방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페터에게 맡겼어. 자루 6개 가운데 5개까지는 무사히 위로 옮겼는데 페터가 마지막 6번째 자루를 끌고 위로 올라가는 순간 자루의 아랫부분 솔기가 터지는 바람에 밤새 콩들이 비 오듯이 괄호 열고 아니 우박이라고 해야 오를 거야 괄호 닫고 계단 아래로 마구 떨어졌어. 자루 안에 약 50파운드나 되는 콩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엄청났지. 아래층 사람들은 그 오래된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을 거야. 놀란 페터는 계단 아래에서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섬처럼 복사뼈까지 올라오는 밤새 콩더미에 묻혀있는 내 모습을 보더니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어. 우리는 서둘러 주워 담기 시작했지만 콩이 너무 매끄럽고 작아서 구석과 구멍에 있는 곳이라면 모조리 찾아서 굴러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계단에 올라가는 사람마다 허리를 숙여 한 손 가득 콩을 주운 다음 그것을 반단 아주머니에게 주었지. 아빠의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소식을 깜빡 잊고 전하지 않을 뻔했네. 너의 안내가. 추신. 방금 라디오에서 알지에가 함락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어. 모로코와 카사블랑카 그리고 오라는 벌써 영국군의 수중에 들어갔단다. 이제 퀴니스가 함락될 차례야. 1942년 11월 10일 화요일. 키티에게. 굉장한 소식이 있어. 우리는 8번째 은신자를 받아들이기로 했단다. 그래, 정말이야. 8번째 사람을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나 식량이 충분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
다만 쿠글러 아저씨나 클레이만 아저씨에게 더 부담을 주게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었지. 유태인에 관한 끔찍한 소식이 점점 돌을 더해가자 아빠는 결정적인 그 두 사람의 의향이 어떤지 물어보았고 두 사람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 7명이든 8명이든 위험한 건 마찬가지니까 상관없습니다. 하고 둘 다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어. 결정을 내리고 나서 우리는 아는 사람 가운데 우리와 잘 맞으면서 혼자인 사람이 없을까 생각해보기 시작했어. 아빠가 반단 가족의 친척을 모두 거부하여 결국 알프레드 두셀이라는 치과 의사가 선택됐어. 그는 그보다 나이가 훨씬 적고 사랑스러운 크리스틴이라는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채 같이 살고 있대.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상관없지 뭐.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란 평이 나 있고 잠깐 알고 지낸 것으로 판단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반단 아저씨 가족도 그 아저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거든. 그리고 미프 아주머니도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어서 아주머니가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하기로 했단다. 두센 씨가 오면 내 방에서 잠을 자야 해. 그러면 언니는 접이식 침대를 잠자리로 쓰게 될 거야. 우리는 구멍난 어금니를 땜질할 수 있는 도구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에게 물어보려고 해. 너의 안내가.